다음은 두 번째 발제입니다. 제20대 대선 전국에서 한국인의 정책 이념 이해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구본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제를 맡은 충북대학교 구본상입니다. 제가 이거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30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그러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 3월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에서 박준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인의 정책 이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념에 대한 것들 현황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세 개 다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지난 12월 말에 조사했던 정당학회와 중앙일보가 진행을 했던 정책 이념 조사였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월부터 3월에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정당학회에서 주관해서 조사한 패널 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좀 여러 가지 힌트가 될 수 있는 것, 제가 그 연구원으로 이제 참여했었던 통일의식 조사에서 나타나는 우리 특히 그 젊은층의 어떤 태도, 정책에 대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이념 측정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텍스트 분석, 그다음에 행태 분석,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정책 선거가 잘 되는 경우에 우리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행태 분석은 아까 박준 소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그 본회의 표결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정책 이념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설문조사 세 번째에 해당하겠죠. 이 그림은 아까 박준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DW 노미네이트라고 하는 스코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그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엘리트들이죠, 그 의원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공화당인데 이제 양극화 현상은 뭐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중간에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그건 주로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엘리트 수준에서도 일어나지만 지리적으로도 사실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그 카운티에 여러 이제 후보들이 왔을 때 지지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공화당이 사는 동네로 가게 되면 공화당만 다 지지하게 되고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다 민주당만 또 지지하게 되는 이런 파티션 솔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그 표결한 걸 중심으로 이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설문조사에 비해서 좀 강점을 가지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한국에서는 이제 언론사와 같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앙일보가 조사하게 되면 좀 진보적인 의원들은 아예 참석을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사실 양극화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극화 현상들이 점차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 더 또 개선된 모형을 가지고 제가 분석했을 때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야 간의 이념보다는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주요한 차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정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나라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여야 차원, 여야 간의 대립이 이렇게 잡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 같은 데인데 거기도 가장 주된 어떤 갈등의 주된 차원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념을 오히려 더 압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야 간의 갈등 대립이 사실 엘리트 차원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감지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행태를 보고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이게 행동을 보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설문을 하게 되는데 이 설문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조사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조사 시점이 언제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응답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실은 봐야 되고 우리가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이 결과가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이렇게 주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사실 여러 조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 조사들을 보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러니까 정당학회와 이제 중앙일보가 작년 12월에 조사했던 것이 이 정책이념 지수 조사였는데요. 크게 이 종합 지수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북, 대외, 그리고 경제, 사회, 그다음에 이제 탈물질 영역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설문 구성은 이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사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 쪽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이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 지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지수는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값의 산술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응답한 부분들을 0점에서 10점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0점인 경우에는 가장 강한 진보, 10점인 경우는 가장 강한 보수, 그리고 5점 정도가 사실 중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남북 간 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고 네 가지 보기를 주고 여기에서 대해서 네 개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경협 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0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0점이 빵점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의미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가장 강한 보수 그래서 이제 1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한 극단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극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그 산술 평균을 구해서 이념 지수를 구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정도에 조사를 했고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종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결합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대북 대외 정책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약간 뭉툭하게 생긴 그림이 이제 경제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탈물질 영역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왼쪽 위에 있는 그 종합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모양이 사실은 흔하지 않게 나오는 모양이라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종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전의 조사와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되게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가 2004년부터 이제 조사가 됐는데 그 실제 시점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당선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같은 문항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문항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예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다가 점점 이렇게 뭉툭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파인 모양까지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양극화 현상의 이제 초기 그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으로 모양이 된 거가 두 개가 같이 있다가 점점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갈라지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뽁 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그림이긴 합니다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정책 태도, 정책 이념도 지금 양극화의 현상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아까 그 박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너 중도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자가 평가를 물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지금 이런 분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과 남성으로 사실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영역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좀 더 보수적인 형태, 점수가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이제 경제 영역에서만 사실 여성이 조금 더 보수적인 어떤 특성을 보입니다. 그 연령별로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그 가장 이제 보수적인 층이 진보적인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0대가 명확하게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어떤 태도를 보입니다. 좀 흥미로운 거는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에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태도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북 대외 영역에서 사실 20대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60대 이상보다 더 높은 점수가 더 높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완전한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호남과 대구, 경북, 그러니까 그 영남에서도 TK 지역과 호남이 아주 대비가 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영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념과 그다음에 가장 보수적인 이념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지지 후보별로 보게 되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진보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또 틀립니다. 사실 사회 탈물질 분야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더 진보적인 것들로 나타나고요. 대북 대외나 경제 영역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쪽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진보, 그다음에 중도, 그다음에 보수 이렇게 평가했던 것과 이 정책 이념들을 연결해서 보면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확실히 모든 영역에서 좀 더 낮은 점수, 다시 말하면 좀 더 진보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별, 연령별로 사실 분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들이 20대,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 그다음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30대부터는 사실은 남녀 간에 사실 큰 차이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20대에서는 분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이런 부분의 일면을 사실은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영역별로 나눠봐도 사실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경제 영역이고요. 사회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완전히 분포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매우 진보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고요. 남성은 상대적으로 20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게 30대로 가게 되면 좀 더 이게 두 개가 겹쳐지고 40대, 그다음에 50대, 60대 가게 되면 사실 성차는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를 하면 대체로 사회 영역에서만 이게 50대까지 여성이 좀 더 진보적이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40대 부터 여성이 더 보수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0대에서는 전 영역에서 뚜렷하게 남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40대가 대북 대외라고 하는 거에서는 확실히 더 진보적인 어떤 그 특성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 후보별로 보면 사실은 남녀 간의 차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간의 남녀 간의 차이는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주요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세대는 굉장히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비슷한 이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각 영역별로 나눠본 건데도 거의 그림이 겹쳐 있다는 건 앞에 있던 그림과 사실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 답 한 거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산술 평균을 낸 것이 과연 이게 적합할까라는 우리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념 정책 이념이라고 하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그걸 또 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공간이라고 하는 베이직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척도화 방식을 사용해서 보았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계속 연구했을 때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집회와 시위를 얼마만큼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이념의 좌우를 사실은 좌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문항이었는데, 이제 이 문항이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좀 다른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한국의 문항 중에 가장 이념적인 진보 보수를 잘 가를 수 있는 문항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대북 경제 협력, 이 두 문항이 가장 확실히 더 잘 설명을 하고요. 같은 외교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간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야 된다, 이게 그냥 중국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일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태도들, 양상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지지 후보별 정책 이념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똑같은 문항을 사실은 당시 후보 그 4명의 후보에게도 같이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받고, 사실은 답을 굉장히 모호하게 응답을 후보자들이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우리 그 연구진에서 새롭게 코딩을 하고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실제 그 후보들의 정책 이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지지자들보다 모든 후보가 다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지하는 층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다 이렇게 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파란색으로 나타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사실은 가장 진보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할 때 우리가 힌트는 결국은 이제 40대와 50대라고 하는 세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와 30대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진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근데 40대와 50대로 가게 되면 가장 진보적인 세대인데 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번 조사한 거고요.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정당학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이게 조금 더 학술적인 의미에서 더 개선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고요. 대북 대외 경제 사회 탈물질. 그래서 이거는 1월 19일부터 올해 25일 사이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가평가 이념, 그러니까 스스로 너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0점이면 굉장히 진보고 10점이면 보수, 5면 중도인데 너 한번 위치를 표시해봐라고 이제 물어봐서 응답을 하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5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패턴을 보이는데 조금 다른 예전에 비해서 좀 다른 거는 20대에서 조금 양쪽의 남녀가 중도라고 응답하는 것보다 좀 더 양쪽으로 응답하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 뭔가를 그래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같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파인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조사는 근데 유의할 게 이제 60대를 제외했습니다. 사실 20, 30대를 하나, 그다음에 40, 50대를 대조군으로 봐서 우리 비교하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요. 네, 정책 태도, 정책 이념을 측정한 이제 분포를 보여주는데 지금 제가 그 원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것도 굉장히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굉장히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남성을 표현한 건데요. 이게 하나의 일종의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강한 보수층이라고 대답을 칭했는데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더 뚜렷하게 이 층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예외적인 겁니다. 응답을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쉽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서 가장 강하게 보수적인 응답들을 갖다가 계속 일관성 있게 찍는다는 거고요. 이 비율이 남성에서 대략 30%가 발견됩니다. 여성은 이 비율이 한 10%에 머물고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강한 보수층이라고 하는 이 층이 굉장히 정치적 효능감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정치를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목소리를 냈을 때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주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정치에 대한 지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열성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30% 정도가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굉장히 이제 강력한 것으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이 연령대의 어떤 특성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봐야 되는데 이들이 좀 중요한 거는 똑같이 보수적인 이념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보통 이제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 스스로를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중도인 것 같아라고 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강한 어떤 태도들을 보일 수 있는 일종의 그룹이라고 하는 거가 나타났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0대가 없습니다. 20대에서 남성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굉장히 보수적인 특성들을 보이고 같은 동년배 여성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실제로 여기 20대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왔을 때 4.2가 넘는 숫자라고 하는 거는 5점 만점인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강력하게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강한 어떤 태도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이 차이, 남성 여성 간의 차이는 줄고 전체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들도 비율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대에 국한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들이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코로나와 방역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런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문항을 물어봤을 때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고 세대 간의 사실은 그러니까 연령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죠. 그래서 20대 쪽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응답하는 반면에 40대 50대로 가면 공공의 이익의 중요성을 갖다가 더 강조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그 정리한 건데요. 제가 이전에 시사인에서 2018년 정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사를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확인됐던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그때 젠더 이슈에서만 남성의 한 약 25% 정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념적으로 분화돼서 훨씬 더 보수화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가 사실 그때의 파인딩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대선 국면으로 오게 되면서 확인된 거는 뭐 25%건 30%건 그 정도 비율의 강한 보수층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실제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대외 문제라든지 경제 영역에서도 보수적인 태도들을 보이고 있고 이념 정책에서도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이념적인 그 태도들을 갖다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여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연령에 따라서 세대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20대를 갖다가 20대의 어떤 특성으로 봤는데 좀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지금의 20대와 10년 전의 20대, 20년 전의 20대 이들이 공통적으로 20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예를 들어서 취업 문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민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금 20대가 가지고 있는 20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20대 이대남이라고 해서 사실 모든 걸 다 지금 환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들을 사실은 나눠서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20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성과 그 세대가 그 해에 태어났던 우리가 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여기서는 코홀트라고 하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이것들을 구별해서 사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지금 20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20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진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게 되려면 사실은 같은 문항으로 여러 해 조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일연구원에서는 이게 2014년부터 사실은 국한화됩니다. 이슈는 그러니까 대북 문제, 그 다음에 통일, 북한에 대한 인식, 요거에 국한이 되긴 합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조사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가지고 이 연령과 세대의 그런 효과를 구별해 보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령 기간 코홀트, 그래서 에이지 피리어드 코홀트라고 하는데 에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특성들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좀 보수화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IMF 구제금융을 갖다가 요청했을 때 충격이 전 세대에 다 가게 되는 거죠. 그 세대가 받았던 영향력이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홀트라고 그런 거는 특정 세대, 특정 세대 우리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냥 이걸 다 훔쳐가지고 세대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하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대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밀레니얼 세대와 IMF 세대, X 세대. 특히 X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뭐 86세대가 지금 50대 이 정도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연령 효과, 다시 말하면 20대 그냥 20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효과,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더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거기서 성차들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리어드 이펙트, 다시 말하면 조사 시점에서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막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통일의 필요성이 우리 남북 관계가 확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점프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점점점 다시 안 좋아지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 코호르트,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이펙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각 세대 간의 차이는 사실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되게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으로 사실 우리가 막 환원을 시키는데, 그게 어쩌면 20대가 가진 특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나온 피리어드 이펙트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그 불만 내지는 뭐 우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쩌면 조금 문제, 우리가 좀 더 과잉해서 해석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평화 공존에 대한 지향성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평화 공존보다는 통일을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일수록 평화 공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아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따라서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지금은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세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통일 지향보다는 평화 공존 지향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세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대 이펙트는, 세대 간의 어떤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요. 가장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에서만 사실 세대 효과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86세대라고 하는 세대와 그다음에 우리 밀레니얼 세대에서 세대 간의 차이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밀레니얼 세대는 없는 거고요, 북한에. 그 연령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86세대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왔다는 거, 이게 정리한 건데요. 지금 잘 보시면 기간 효과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고, 실제 세대 효과 내지는 코호르트 효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생각으로 좀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